보통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선크림은 무조건 발라야 된다. 실상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선크림을 매일마다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어떤 피부 타입에서는 이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가 있죠.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선크림 외에도 대표적으로 이 마스크팩 있죠. 이런 1일 1팩 매일마다 마스크팩을 쓰는 것은 사실 권장하지는 않는데요. 자, 우리가 뭐 몸에 좋은 거 먹을 때는 좋죠. 그렇지만 매일 먹거나 하면 오히려 몸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뭔가 피부에 노폐물도 확 빠지는 느낌이 들고, 사실 사우나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원 피부과 대표원장 문정윤입니다. 피부과 전문이고요. 현재 유튜브 채널 피부왕 정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피부 관련된 상식들, 정보들, 또 피부 시술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사임당 채널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오늘 또 재밌고 즐거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를 지키려고 매일 지키는 습관이 폭삭 늙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네, 보통 요새 선크림 많이 바르시잖아요. 선크림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어서 거의 매일마다 다들 선크림을 바르고 계신데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선크림은 무조건 발라야 된다. 뭐 피부를 위해서,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선크림이 필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외선이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선크림을 매일마다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어떤 피부 타입에서는 특히 어떤 피부에서는 이 선크림을 매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민감성 피부가 있죠. 민감한 피부, 이제 뭘 발라도 피부가 뒤집히고 예민해지는 피부는 이 선크림을 매일 바르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선크림의 일부 성분들이 이런 민감한 피부에서는 이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선크림을 바르면 또 선크림을 지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우는 과정에서 피부 장벽이 과도하게 손상되면서 또 피부가 더 민감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민감한 피부에서는 이 선크림을 선택하거나 바를 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트러블이 잘 나는 피부가 있죠. 얼굴에 개기름이 잘 끼고 좁쌀이 생기고 또 여드름이 잘 올라오는 피부, 이런 피부들은 또 선크림을 바르면 오히려 트러블이 더 잘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크림 발라보셔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선크림이 굉장히 오일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진 성분들이 모공을 막아서 피지 배출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서 더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드름 피부에서도 이 선크림 사용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선크림을 꼭 사용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는 편이고요. 내가 어떤 환경에 주로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실내에 주로 있는지, 실외에 주로 있는지, 평상시에 햇빛 노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평상시 내가 갖고 있는 피부 타입이나 피부 민감도가 어떤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 선크림의 사용량, 사용 빈도를 조절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크림 외에도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 상식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마스크팩 있죠. 이 마스크팩이 상당히 피부에 좋은 성분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팩을 자주 하거나 매일 할수록 이 피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1일 1팩 매일마다 마스크팩을 쓰는 것은 사실 권장하지는 않는데요. 자, 우리가 뭐 몸에 좋은 거,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좋죠. 그렇지만 과하게 먹거나 매일 먹거나 하면 오히려 몸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몸에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스크팩이 아무리 좋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도 이것이 피부에 과하게 노출이 되면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빈도로 적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주 1회 내지 2회 정도의 마스크팩 사용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 사우나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제 뭐 사우나 갔다 오면 몸의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고 또 땀도 이렇게 쫙 흘리니까 뭔가 피부에 노폐물도 확 빠지는 느낌이 들고 뭔가 생기 있고 뭔가 피부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사우나도 피부에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땀으로 인해 노폐물이 제거되는 느낌은 일시적일 뿐이지, 사실 사우나의 높은 온도와 습도가 피부의 여러 가지 노화를 촉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는 항상 시원하고 선선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우나 빈도나 사우나 횟수도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 이제 각질 얘기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 피부에 각질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질이 일어날 때 우리가 뭐 제품을 바르거나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뭐 화장이 뜨거나 거슬리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억지로 각질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 각질을 제거하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오히려 이제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가 있죠. 각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 피부 장벽이 어느 정도 손상되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해지기도 쉽고요. 그래서 각질은 이제 억지로 제거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각질이 심하지 않다면 약간의 보습만 잘해도 자연스럽게 각질이 탈락되는 경우가 많고, 혹시라도 내가 각질을 제거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각질이 일어난다면 가볍게 각질을 용해시키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아하, 바하, 그리고 뭐 파하,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피부 타입에 따라서 적절한 성분들을 선택해서 가볍게 각질을 제거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SPF가 높을수록 좋은 선크림일까요? 우리 선크림을 고를 때 보면 이 선크림에 적혀 있는 수치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가 SPF, 또 한 가지가 PA 입니다. 보통 이제 선크림 고를 때 딱 요 두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해서 선크림을 선택하게 되죠. 이 SPF가 뭐냐면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PA는 자외선 차단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자외선이 있어요. 자외선 A, 자외선 B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조금은 다릅니다. 이 자외선 B는 일광 화상, 우리 어디 놀러 가서 뭐 해수욕장 같은 데 놀러 가면 이제 햇빛 많이 보면 피부가 새까맣게 타잖아요. 이제 그런 일광 화상을 유발하거나 혹은 피부암을 유발하는 자외선이 자외선 B가 되겠고요. 이 자외선 A는 조금 더 은은하고 깊게 침투해서 피부 노화를 유발하고 피부의 색소를 만드는 자외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피부에 해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드시 차단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SPF 지수가 높고 PA 지수가 높고, 지수가 높을수록 이제 선크림 효능이 좋다 보니 좋은 선크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SPF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수치가 달라진다고 해도 사실 자외선 차단율에는 큰 차이가 없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30이라고 하면 이 자외선 B를 한 97% 이 정도 차단할 수가 있고, SPF 50이라고 하면 자외선 B를 98% 차단할 수가 있어요. 이 숫자 차이는 크지만 실제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정도에는 이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꼭 이 숫자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데일리용으로 사용하실 거라면 한 30 이상, 그리고 PA는 한 3+ 이상 이 정도의 제품을 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이게 SPF 수치가 예를 들면 높으면 높을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냐? 결국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뭔가 화학 성분의 함량도 증가한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뭔가 모르게 내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이 제품의 유분기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모공을 막거나 트러블을 유발하거나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높은 제품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내 피부 상태에 맞춰서 적절한 수치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언급할 것이 선크림을 바르는 양도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양을 조금 바르는 거, 많이 바르는 거, 당연히 이 자외선 차단율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이 제품에 적힌 수치만큼의 자외선 차단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장하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 보통 500원짜리 동전 크기 하나만큼, 손가락 마디로 따진다면 이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분량을 얼굴 전체에 발라야 실제로 그 제품에 적힌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만큼의 양을 얼굴에 바르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는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적당량을 얼굴에 한번 펴 바르고 어느 정도 흡수를 시킨 다음에 그 위에 한 번 더 짜서 한 번 더 바르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충분한 양을 바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백탁 현상이라든지 피부에 이런 선크림이 뜨는 현상을 최소화하면서 충분한 양을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의 도포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가 권장하는 양만큼 충분한 양의 선크림을 피부에 바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가능하다면 2시간 혹은 3시간 간격으로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이 선크림을 덧바르는 것도 자외선 차단 효과를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크림은 스프레이, 스틱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유형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이 선크림 종류도 많죠. 이 형태도 많죠.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선크림은 크림 형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스틱 형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스프레이 형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형태는 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 실험이 있어요. 실제로 스프레이도 써보고 이제 스틱도 써보고 크림도 발랐을 때 실제로 얼굴에 어느 정도가 도포되는지를 정밀 카메라로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데, 실제로 비교해 보면 스프레이나 스틱을 사용했을 때는 거의 피부에 발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사실상 자외선 차단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 따라서 평상시 사용하는 용도로는 이제 크림 제형을 꼭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스프레이나 스틱 형태는 야외에 놀러 갔을 때, 골프를 치거나 했을 때 내가 상황에 따라서 크림 형태를 바르기 어려울 때 뭔가 대체제나 보조제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추천했지만 피부 상태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는 인기 시술이 있을까요? 피부과 시술을 받으러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되게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 친구가 이러이러한 시술을 받았는데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나도 그 시술을 받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의 얼굴을 실제로 보면은 그 시술이 본인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거나 맞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친구가 좋다고 해서 그 시술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는 제일 안타깝고 제일 위험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시술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몇 가지 예만 살짝 뽑아본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기미 치료가 있죠. 기미 때문에 이제 피부과 정말 많이들 오시거든요. 이제 얼굴이 얼룩덜룩하고 얼굴에 시커멓게 뭐가 생겼다, 기미가 생겼어요, 치료해 주세요 하고 오는데, 사실은 얼굴에 생기는 색소들이 다 기미는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본다면 기미라는 것도 있고 주근깨라는 것도 있고 흑자, 검버섯, 에브놈 여러 가지 색소들이 다 섞여 있는 형태가 많거든요. 근데 이 색소별로 치료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기미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토닝이라는 치료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고, 흑자나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흑자나 주근깨를 없애는 레이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기미로 내원을 했는데, 예를 들면 친구는 흑자나 주근깨 레이저를 받고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 근데 이제 흑자나 주근깨에 사용하는 레이저들은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런 강한 에너지의 레이저들이 기미에 잘못 사용이 되면 오히려 기미가 진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흑자나 주근깨에 사용하는 레이저가 좋다고 듣고 왔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내 피부가 기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레이저 치료를 잘못 받게 되면 오히려 색소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이 부분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또 여드름 때문에 이제 많이 오시잖아요. 여드름이 생각보다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여드름은 피지가 많아서 각질이 쌓여서 생기는 여드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부과 치료들이 피부를 자꾸 벗겨내는, 각질을 녹여내는, 피지를 녹여내는 그런 관리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스케일링 같은 게 있는데, 이 여드름 중에서 사실 피부가 굉장히 민감한 분들도 많습니다. 얼굴 전체적으로 홍조가 깔려 있고 뭔가 모르게 피부 장벽이 다 망가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스케일링 치료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받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지고 여드름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여드름이 있다고 해서 아무 치료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 이 부분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리프팅에 관해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들 받으시죠. 리프팅이야말로 정말 개개인별로 명확한 판단과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리프팅 레이저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예를 들면 울세라 같은 시술만 말씀을 드린다면, 얼굴을 갸름하고 이제 슬림하고 리프팅 시키기 위해서 받는 대표적인 시술이 울세라인데, 얼굴이 마른 분들, 얼굴에 뭔가 얼굴이 좀 꺼져 있고 얼굴이 메말라 보이고 뭔가 퀭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분들이 리프팅 하겠다고 울세라 시술을 잘못 받으면 이 볼페임, 볼꺼짐 같은 현상들이 더 심해지면서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오히려 더 처져 보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시술들이 다 개개인의 피부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받았다가 오히려 더 피부가 나빠질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피부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정확한 판단하에 시술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피부과 원장님께서 가장 추천하고 직접 받기도 하는 시술이 있을까요? 사실 방금 이제 개개인별로 정확한 분석, 정확한 판단하에 이제 적절한 시술이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받는 시술도 있지만 제가 받는 시술이 또 모두에게나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떤 시술을 받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마다 진료가 있고, 또 매일마다 환자분들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얼굴에 너무 티가 많이 나거나 불편한 시술은 사실은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피부과 시술 중에서도 좀 다운타임이 적고 크게 티가 안 나고 얼굴이 크게 붓지도 않고 하는 시술들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색소 치료 같은 거, 레이저 토닝 같은 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햇빛 많이 보거나 또 여름 같은 계절을 보내고 나면 저도 얼굴에 뭐 잡티가 올라온다거나 이제 기미가 올라온다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피부가 칙칙하다고 느껴질 때는 이제 레이저 토닝 같은 거 티 안 나게 주기적으로 받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요새 많이들 받으시는 시술 중에 이제 스킨 부스터 시술이 있죠. 뭔가 피부를 건강하고 뭔가 촉촉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데, 이제 피부 속에 직접적으로 주입하거나 침투시켜서 뭔가 피부를 더 튼튼하게 개선하는 그런 시술들,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보습이 필요할 때는 예를 들면 리쥬란 같은 거, 탄력이 필요하거나 모공 개선이 필요할 때는 주베록 같은 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술이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내 피부에 맞는, 제 피부에 맞는 그런 스킨부터 시술을 선택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프팅 시술,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한 리프팅 시술, 이제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시술 중에서는 써마지라는 시술하고 소프웨이브라고 불리는 시술이 있는데, 이런 시술들은 이제 자주 받는 시술들은 아니고요. 보통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필요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술들, 제가 소개해드린 시술들이 이제 저한테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주기적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개인마다 필요한 시술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한테 맞는 시술을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빠졌네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보톡스인데요. 보톡스야말로 피부 노화를 가장 늦춰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표정입니다. 표정. 우리가 울상을 짓거나 찡그리거나 눈을 크게 뜨거나 이를 꽉 깨물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근육 위를 덮고 있는 피부가 같이 수축하기 때문에 이 피부가 접히면서 주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주름들은 나이가 들수록 계속 누적되면서 점점 깊어지고 나중에는 주름이 아예 고래 형태로 흉터처럼 남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근육의 힘을 줄여서 표정의 힘을 빼서 주름을 예방하고 펴줄 수 있는 보톡스 시술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톡스 얘기하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보톡스 맞은 사람을 봤는데 얼굴이 막 이상하다, 어색하다, 괴물 같다, 얼굴이 약간 빵빵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보톡스에 가지는 가장 큰 오해들인데요. 보톡스가 이 표정을 좀 줄여주는 시술이다 보니 조금 과하게 시술이 되면 표정이 지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얼굴이 어색해 보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톡스 시술을 받을 때는 표정이 너무 억제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서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보톡스를 맞으면 얼굴이 빵빵해진다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보톡스는 얼굴을 빵빵하게 만드는 시술은 아닙니다. 보통 얼굴이 빵빵해지게 만드는 시술은 뭔가를 채워주는 시술이죠. 얼굴이 꺼졌기 때문에, 어느 부위가 패였기 때문에 이제 그 부위를 채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필러라든지 지방 이식 같은 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시술들이 조금 과하게 진행이 되면 얼굴이 좀 부자연스럽게 빵빵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톡스는 이제 얼굴을 빵빵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보톡스 시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보톡스 내성이에요. 내성. 보톡스 내성이 뭐냐? 보톡스를 이제 자주 맞다 보면 우리 몸에서 보톡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항체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 보톡스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거의 평생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톡스의 내성은 생기지 않도록 미리부터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내성이 잘 생기는 이유는 보톡스를 너무 자주 맞았을 경우, 그리고 보톡스의 용량을 너무 과도하게 맞았을 경우, 이 경우에 이 보톡스 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효과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톡스가 너무 좋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너무 자주 맞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통상적으로는 한 3에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반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피부과는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내 피부와 지갑을 모두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부과 다니고 싶어도 이제 비싸서 못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입니다. 피부과 시술이 저렴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데, 또 피부를 노화를 늦추는데 피부과 시술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과 시술보다도 홈케어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피부과 시술 받는 것보다 홈케어에 더 신경을 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피부과 시술이야 자주 받아봤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이 정도잖아요. 근데 홈케어라는 것은 매일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피부 노화를 결정하는 것은 피부과 시술보다도 홈케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시술의 효과를 좀 더 강화시키고 조금 더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평소에 홈케어를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홈케어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홈케어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영상의 제약상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홈케어의 기본, 세안, 잘 지우는 거, 우리 얼굴에 생긴 노폐물, 얼굴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먼지, 피지들 깨끗하게 제거하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보습, 제거했으면 피부가 다시 튼튼해질 수 있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보습을 잘 해줘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 자외선이야말로 피부를 나쁘게 만드는, 피부를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대표적인,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범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잘 하자. 요 3가지만 딱 홈케어에서 지켜주셔도 피부 노화는 훨씬 더 늦출 수 있고 건강한 피부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